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예. 예. 자, 교재 143페이지 할 차례 맞나요? 예. 143페이지에 보면 내력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원래 먼저 시간에 요 철근구를 다 끝내야 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못 끝나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내력벽이라는 건 힘을 받는 벽을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위에 있는 무게를, 검 무게를 갖다가 아래로 힘이 전달될 때 그 벽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력벽이고, 힘을 받지 못하면 비내력벽 또는 칸막이벽, 장막벽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재로 들어가서 지문에 보면요, 벽 가운데 하중 지지 능력이 없는 비내력벽을 장막벽 또는 칸막이벽이라고 하고, 연직하중과 연직하중은 수직하중을 연직하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직선을 연직선이라고 하니까 연직하중과 그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받을 목적으로 만든 벽을 내력벽이라 한다. 특히 수평하중에 정할 목적으로 만든 것을 내진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내진벽은 지진에 강한 벽을 내진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표현을 좀 해보면요, 요 벽의 중심선이 여기고요, 요 벽의 중심선이 여기고, 요 벽의 중심선이 여기다라고 했을 때 두 벽의 중심이 만나는 거, 요런 걸 우리가 교점이라고 합니다. 교점. 이 교점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교점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이걸 갖다 우리가 내진벽이라고 부릅니다. 내진벽은 지진에 강한 벽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중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도 있을 거고 옆에서 오는 하중도 있을 거야. 주로 내력벽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도 받아주지만 옆에서 오는 힘을 좀 받아주는 벽을 갖다 우리가 내진벽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진벽은 당연히 내력벽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거지. 근데 지금 옆에서 오는 수평하중을 좀 더 잘 버팅겨주면 우리가 내진벽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딱 정의가 됐어요. 교점이 서로 요 만나는 점, 벽과 벽의 중심이 만나는 선이 두 개 이상이면 내진벽이다. 만약 이게 없으면, 교점이 없죠, 이런 벽은 우리가 내진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를 갖다 이렇게 연결하면 교점이 더 늘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내진벽일 거고요. 그죠? 이제 그 아래 지문에 내려가서요, 가로 1번 지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가로 1번 지문에 보면 내력벽의 최소 두께는 수직 또는 수평 받침부 거리 중 작은 값의 25분의 1 이상 또는 100mm 이상으로 한다. 단 지하실 외벽 및 벽체 두께는 200mm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벽이 짧은 길이가 있어요. 이 짧은 길이를 우리가 단변이라고 해요. 긴 쪽을 갖다 우리가 장변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짧은 쪽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첫째 줄 지문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거리 중 작은 값의 25분의 1 이상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길이에 25분의 1 이상이 되면 요 벽에 뭐가, 요 벽의 두께가 짧은 변 길이의 얼마? 25분의 1 이상 돼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력벽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진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또는 이 두께가 몇 미리 이상이다? 요 두께가 100mm 이상,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 근데 단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단이라는 조건에 보면 외벽 및 지하실 외벽 및 벽체 두께는 200mm 이상으로 한다.
여기다 표현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반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는 지하층이고 여기는 1층입니다. 여기 콘크리트 바닥이 있을 거예요. 이런 콘크리트 바닥판이. 지하층에도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지하실 밖에 있는 흙이 지하실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콘크리트 벽을 갖다가 이렇게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도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요걸 갖다가 요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게 옹벽이다. 옹벽. 근데 이 옹벽이 철근 콘크리트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 옹벽의 요 두께가 몇 미리 이상이다? 20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는 지하실은. 여기가 만약에 지하실이 아니고 뭐 지상이다. 지상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두께는 몇 미리 이상이에요? 100mm 이상이나 25mm 이상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도 보면요. 비내력벽의 두께는 100mm 이상 또한 이를 수평으로 지지한 부재 최소 크기의 최소 거리의 30mm 이상으로 한다. 그런가 보다 하시고 3번 지문이요. 벽의 두께가 250mm 이상인 경우에는 양면의 백은 복백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철근을 배근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업배근이라는 게 있고 복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럼 업배근이라는 거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콘크리트 옹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철근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철근과 요 철근 중앙 맞은편에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 철근과 요 철근 중앙 맞은편에 요거와 요거 중앙 반대편에 이 철근이 이렇게 엇갈려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업배근이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도 가로로도 철근이 이렇게 있다. 가로로도 철근이 이렇게 있는데 요 철근과 요 철근 중앙 반대편에 여기도 철근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요거와 요거 중앙 반대편에 이게 철근이 엇갈려 있죠. 이게 업배근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지금 업배근도 있고 복배근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복배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보면 요거하고 맞은편 요거 떨어진 만큼 여기 떨어져서 반대편 맞은편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철근이 있는 거야. 똑같은 위치에.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복배근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철근이 이렇게 가면 철근이 이렇게 간다면 요 맞은편 요거 떨어진 만큼 여기 떨어져서 반대편 맞은편에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 위치에 여기에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복배근. 그런데 이 벽에 요 벽의 두께가 요 백배근은 얼마? 250mm 이상이면 무조건 복배근을 해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250mm가 안 되면 업배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로 4번에 보면 수직 및 수평 철근의 배근 간격은 벽 두께의 3배 이하 또는 450mm 이하로 한다라고 있어. 요거 이렇게 수직으로 넣으면 수직 철근이잖아요. 그죠? 수평 넣으면 수평 철근이고 요 철근의 간격이 요 벽 두께의 몇 배? 3배 이하. 벽 두께 3배 이하 또는 450mm 이하로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구조를 배우면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안 무너지는 쪽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이 철근의 간격이 넓을수록 건물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하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할 거다 이거지. 그 아래도 뭐 5, 6번 지문도 있는데 가로 5번에 보면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D16mm 이하 철근 사용 시 수직 철근비는 0.0012, 최소 수평 철근은 0.0020이다.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정도고, 이제 그 아래 가로 6번에 내력벽의 개구부는 D16mm 이상을 철근을 2개 이상씩 개구부 모서리에서 600mm 이상 정착하여 보강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한번 보시면요. 개구부라는 건 창이나 문을 뜻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 창이 있다 그러면 이 업배근을 하든지 복배근을 하든지 당연히 철근하고, 개구부 보강근이라는 건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16mm 철근을 여기다 넣고 요 반대편에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죠. 2개씩 넣게 돼 있어요. 이쪽 면도 당연히 집어넣죠. 이렇게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로로도 여기 집어넣겠죠. 이렇게 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2개씩, 이쪽도 2개씩. 그리고 이렇게 경사져서도 이렇게 2개씩 나요. 무퉁이 다. 이런 철근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조 요건 비철근. 근데 이거 다 결론적으로 하면 다 보조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조철근.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하는 초점이 요 개구부에서도 여기까지 정착 길이가 얼마냐? 60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요 수직으로도 나온 길이가 얼마? 600. 다 이 나오는 길이 다 얼마씩 나온다? 600mm다. 이 얘기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내진벽 얘기가 나옵니다. 내진벽. 내진벽은 지진의 강한 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지문에 보면 내진벽은 내력벽의 일종으로서 설계 시 지진에 저항하도록 만든 벽이다. 내진벽의 배치는 평면상에 있어서 교점이 2개 이상 있도록 하고, 이미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평면상의 연장선에 교점이 없거나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불안정하다. 상하층의 배치는 같은 위치에 둔다. 또 대칭 들어가는 거 좋다. 막 어렵게 얘기를 돌려놨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었어요. 정형이라는 게 있고 비정형이라는 게 있다. 정형이라는 건 뭐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우리가 정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인지 아닌지는 구분하려면 반을 나눠보면 된다. 그래서 좌우 대칭되면 이게 정형이다. 이렇게 나눠봐도 좌우 서로 상하 대칭된다 이거지. 반씩 나눠보면 된다. 비정형은 뭐냐? 이게 아닐 빗자니까 정형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은 비정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잘라보면 좌우 대칭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좌우 대칭이 안 된다. 이런 것만 있느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잘라보면 대칭이 안 되죠. 좌우 대칭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이런 게 비정형이다. 그런데 지진에서, 내진에서는 이런 정형이 좋다 이런 거야. 왜 정형이 좋냐면 이런 비정형은 빨래 이렇게 비틀어서 한번 좀 짜봤죠. 행주도 짜봤을 거고. 짠 형태를 비틀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진의 힘이 10개라 그러면 9개는 좌우로 오는 힘이라 그랬어. 지진이 오면 이런 비정형은 비틀림 현상이 잘 생겨서 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형이 좋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교재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기초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기초에서 우리 시험에 눈여겨볼 내용은 딱 이런 거야. 그 중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기초에도 여러 가지 기초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독립기초 기둥이 있고 기초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이걸 위에서 이 기초판을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여기를 이 기초판을 위에서 내려놓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기초판에다가 철근을 넣는데 우리 사변 고정 슬라브 배근도는 일방향 슬라브, 이방 슬라브 이런 거 배웠었죠. 이방향 슬라브는 주근이 두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방 슬라브는 한쪽으로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눈동자가 전설이 된 눈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변 고정 이런 바닥판이면 짧은 쪽으로 주근이 가는데 이 독립기초는 반대로 긴 쪽으로 이렇게 주근이 들어간다는 거야. 긴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짧은 쪽으로 이제 배력근이라는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가로 세로로 철근을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여기가 잘렸겠죠.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이 가로철근이 주근인데 선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세로철근은 잘렸잖아요. 그죠? 잘랐으니까 점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점으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원래 제가 설계 대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설계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됐어요. 주근이 주요한 철근인데 주근은 항상 외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는 얘기는 콘크리트 표면 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콘크리트잖아요. 노란 게 주근인데 항상 주근은 콘크리트 표면에 있다. 100이면 99.9%가 그래요. 딱 하나가 얘가 있어. 헷갈릴까 봐 얘기를 안 하려다 했는데 일병고정 비상계단은 주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 대부분은 다 주근이 항상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는 얘기는 콘크리트 표면 쪽에 있다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 여기 이 철근들을 갖다가 얇은 철사로 잡아매잖아요. 결속선으로. 그죠? 변동 생기지 말라고. 그럼 여기 대각선으로도 신작으로 할까요? 이렇게 철근을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게 보조 비철근이라고 하는 거야. 경사져 있어서. 그럼 여기다가 보면 설계도면에 보면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파선으로. 이제 기둥 위에 있는 기둥 속에 철근 있죠. 기둥 속에 철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둥에 띠철근이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독립기초 철근 배근도예요. 이제 주근이 외부에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제 사변고정 슬래브는 짧은 쪽으로 주근이 가지만 독립기초는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됐었어요. 이제 교재로 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가로 4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독립기초에 있어서 기초 바닥판의 힘 모멘트 및 전단력은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 좀 볼래요? 힘 모멘트라는 게 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전단력은 자르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힘 모멘트 및 전단력은 기초판을 4개의 사다리꼴 캔틸레버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 이 소리가 이걸 뒤집어 보세요. 이걸 뒤집어 본다. 우산처럼 뒤집어져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캔틀레버가 한쪽만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리 누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내리 누르면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서 긴 쪽으로 주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조 계산을 해보면. 다만 그런가 보다 정도. 좀 깊게 들어오긴 들었죠. 그 다음에 가로 5번도 기초판에 생기는 힘 모멘트, 전단력을 구하기 위한 설계용 토합을 산정할 때에는 기둥에서 전달되는 고정하중, 하라중, 지지하중, 부하중을 고려하여 작용하중의 하중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옹벽 얘기가 나옵니다. 옹벽.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칠판에다가 정리를 한 다음에 교재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옹벽이라는 건 크게 석축 옹벽도 있고 콘크리트 옹벽도 있고요. 철근을 쓰면 철근 콘크리트 옹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산사태가 일어나서 덮어버리면 사람이 다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수구도 뚫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들을 이렇게 쌉니다. 이게 돌석자니까 돌을 싸가지고 물론 여기에 중간중간에 보면 배수구멍을 뚫어놓은 거 물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그죠? 이런 거 봤죠? 여기다 돌을 쌌다. 그럼 이걸 석축 옹벽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쳤다 그러면 콘크리트 옹벽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요거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배수구 뚫어두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렇게 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흙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토압이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흙에 압력을 가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토압이 작용한다 이거야. 그럼 이게 콘크리트면 이 콘크리트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에서 중력이 작용하죠. 이게 중력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 토압이 더 크면 이게 무너질 거고 토압보다 중력이 더 크면 안 무너지겠죠. 이 콘크리트 옹벽에 보면 중력식 옹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캔틸레버식 옹벽이 있고 이제 옹벽자는 뺄게요. 그 다음에 부축벽식 부축벽식이 있어요. 옹벽자는 빼기로 했으니까. 그럼 요 중력식은 높이가 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높이가 3m 이하에 많이 쓰인다. 3m 이하에 많이 쓰인다. 그럼 캔틀레버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가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흙이 있는 거야. 좀 끊어서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보세요. 요 모습이 요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토압이 여기서 작용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토압이 작용하면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럼 여기에 꼭 캔틀레버식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캔틀레버식인데 이 캔틀레버식에는 L형이 있고 L형이 있고 T형이 있다. T형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보면
T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티형 옹벽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높이가 요거의 높이는 보통 3m 넘어가겠죠. 3m 이상부터 7m 이하 정도에 많이 사용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 부축벽식 옹벽은 우리가 운동하다 다리 다치면 옆에서 부축해 주잖아요. 노인들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축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부축벽을 대준다 이런 얘기죠. 이걸 대면 부축벽식 옹벽이 되는 거야. 이거는 높이가 7.5m 이상 될 때 쓰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연관져서. 자, 내가 기본적으로 이 토합이 크면 이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활동이라는 거예요. 활동.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죠? 활동은 여기 토합이 더 크면 이 콘크리트 옹벽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나올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이런 걸 우리가 활동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슬라이딩이라 그래. 슬라이딩 태클 아시죠? 미끄러지면서. 그죠? 활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도라는 게 있어요. 전도는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기독교인이 안 믿는 사람 전도한다 그러죠. 불교는 포교한다 그러고요. 혹시 여기 캐톨릭 있나요? 캐톨릭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한 번 중학교 때 캐톨릭 친구 쪽에서 한번 가보긴 했는데 어쨌든 엄숙했다는 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자꾸 일어나게 해가지고 피곤하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활동이 이 슬라이딩이 우리 시험에 언급됐었는데 이거 미끄러지지 말라고 우리 신발에도 내가 오늘 일부러 이제 이 랜드로버를 신고 왔는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축구화에 보면 이렇게 뽕이라는 게 있죠. 미끄러지지 말라고. 골프화에도 그렇고 그죠?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단키라고 해요. 전단키. 이게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쉐어키라고 하는데 전단키를 이 활동을 방지하려면 뭐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전단키 설치하면 되겠네요. 그죠?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콘크리트 옹벽을 치는데 우리 보통 산을 깎아서 옹벽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십 메다, 수백 메다까지 치는데 이거 어차피 콘크리트 이어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로로 잇는 게 아니라 항상 이을 때는 세로로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세로로 잇고 치고 또 옆에서 꽂히고 세로로 잇는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려고 한다. 자, 145페이지요. 145페이지. 옹벽 얘기가 나오는데요. 집안이 고저차가 있는 곳에 흙이 붕괴, 토사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옹벽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콘크리트 쌌으니까 콘크리트 옹벽이죠. 돌로 싸면 석축 옹벽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그 아래 옹벽의 종류가 나오는데 중력식 옹벽, 캔틀레버식, 부축벽식 얘기가 나왔어요. 중력식이라는 것은 지문을 보면요.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로 토합을 견디도록 한 옹벽으로 단순히 석조, 묵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여 높이 3m 내외의 낮은 옹벽이다. 그러니까 3m 이하에 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캔틀레버식 옹벽이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높이 3에서 7.5m 정도. 여러분 측에 3에서 7.5m로 했죠. 보통 7m까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역티형 옹벽, L형 등이 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L형, T형 보통 이렇게 많이 부른다. 근데 이 T자가 이렇게 보면 뒤집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티형 옹벽. 이건 캔틀레버 옹벽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부축벽식 옹벽이요. 캔틀레버식 옹벽의 일정한 간격으로 부축벽을 설치해 보강한 옹벽으로 7.5m 이상의 높이에서 경제적이다. 다 이해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부분들은 중요치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옹벽의 구조 제한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옹벽의 구조 제한이요. 거기 보면 최소 수평 철근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정말 나올 확률도 0.0001% 돼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지금 같이 보는 거야. 다만 내가 중요한 건 별표처럼 미주처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냥 보는 정도. 최소 수평 철근비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D16 이하 철근 사용 시 최소 수평 철근비는 0.02%이다. 0.2%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 철근비가. 그 다음에 그 아래 쫙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 중에 2번 지문이요. 이건 보기에는 나왔어. 답이 된 내용은 아니지만 수평 철근의 간격은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도 마찬가지야. 두께의 3배 이하 또는 450 이하로 한다. 앞에서 나왔었죠. 지워버렸는데 여기 칠판에는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옹벽의 안전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전도의 안전에다. 전도가 뭔지 알잖아요. 넘어지는 거.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 좀 볼래요? 공이 오면 자기 발 머리 뒤쪽으로 공을 차면 오버 헤드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 오버 터닝, 넘어지는 걸 오버 터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옹벽 저판과 지판 사이에 활동 방지벽을 설치하여 활동, 슬라이딩에 대한 정석 확인다. 이거죠. 여기 좀 볼래요? 이게 신발로 발을 한번 떠올려요. 발. 이건 앞꿈치, 뒤꿈치. 아래에 있는 판을 우리가 저판이라 그래요. 저판. 고저 할 때 저가 낮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판인데 이거 더 세부적으로 하면 앞구판, 뒷구판 그럽니다. 이 저판에다 이렇게 홈을 만들면 전단키를 설치하면 활동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안 봐도 되고 이제 중간쯤에 보면 8번에 이음새 얘기가 나옵니다. 이음새. 지문을 볼 겁니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이음새는 그 성격에 따라 신축 이음.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잖아요. 신축 이음 또는 시공 이음. 공사하다 보면 한 번에 다 못 치잖아요. 그럼 이어서 쳐야 되잖아요. 시공 이음. 조절 줄눈으로 보유된다. 분류된다. 이제 그 아래 신축 이음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신축 동그라미 1번에 신축 이음이 필요한 이유 한번 보기만 할 겁니다. 온도 변화에 의한 콘크리트 수축 팽창을 흡수하려고 한다.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쇠도 그러는 거야. 늘어나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늘어났다 줄었다는 거. 모든 건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한다는 거야. 그걸 대비한다는 거죠. 부동치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재 하중, 이동 하중 영향 등에 의한 균열, 파손을 최소화하려고. 그다음에 신축 이음을 두는 위치가 나오죠. 신축 이음,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의 접합부.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이음에 대한 것, 조인트에 관한 걸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축 이음이야. 그러면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건물을 더 증축을 했어요. 증축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거야. 다른 말로는 연면적 증가 이런 표현 듣는데 결론적으로 위로만 꼭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증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존 건물하고 신축 건물 사이 여기다가 신축 이음새를 둬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에 건물의 한 끝에 달린 날개형 건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증축해서 이 부분 증축한 거죠. 여기다가 신축 이음새를 층수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3층 건물인데 1층, 2층, 3층이다. 근데 요걸 증축했다 이가. 요건 캔틀레버식으로 빠져나와 있죠. 요 부분.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건물의 길이가 50에서 60m를 넘는 건물. 예를 들어 건물이 너무나 길더라는 거야. 이렇게. 너무 길면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잖아요. 그러면 50에서 60m마다 신축 이음새를 두라는 거죠. 이 간격이 50m에서 60m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계속됩니다. 두 고층 사이에 있는 긴 저층 건물, 두 고층 사이에 있는 긴 저층이다. 이 소리는 말 그대로 해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고층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근데 저층이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신축 이음새를 두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평면에 니은, 디귿, T자형 교차 부분. 예를 들어 니은자형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신축이음을 이렇게 두든지 아니면 이쪽에다 신축이음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디귿자 같으면 예를 들어 디귿자다 이렇게. 그러면 신축이음을 여기다 두든지 아니면 이쪽에 두든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T자형 건물이다. 이렇게. 그런 신축이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둔다는 거죠. 이렇게 두면 안 됩니까? 둘 수도 있다. 다만 여기로 두면 하나만 두면 되잖아요. 신축이음을. 그죠? 일로 두면 두 개 둬야 되죠. 모든 건 경제성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죠? 이해할 거야. 그 다음에 저층부와 고층부의 연결 부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저층부와 고층부의 연결부다. 저층이 있고 고층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저층이야. 근데 여기다가 증축을 이만큼 했어. 그럼 여기에 신축이음새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겁니다. 시험 문제 오래전에 지금 한 내용이 오래전에 신축이음의 위치를 옳지 않은 것을 해서 답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고 이제 그 아래 시공이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컨스트럭션 조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시공줄은요. 거기 지문을 한번 보면 일반상이요.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한다. 여기 볼래요? 어떤 물체를 자르려는 게 전단력이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건물을 짓다 보면 한 번에 다 못 치니까 이어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응력이 작은 곳에 있는다. 철근도 이어야 되고 콘크리트도 이어야 된다. 근데 응력이 적은 곳에서 이어야 된다. 철근 같으면 인장력이잖아요. 인장력이 적은 곳에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이죠. 압축력이 적은 곳에서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전단력이 적은 위치 설치는 당연한 얘기인 거다 이런 얘기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 장부 또는 흡음을 두거나 적절한 강제를 배쳤나. 3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면 아침이라는 게 있나요? 아치 시공이면 아치축의 직각 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내가 항상 그랬죠. 축 방향이 직각으로 있는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예. 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그림도 있고 이제 그 아래 가로 3번에 균열 유도 줄눈이라는 게 나옵니다. 컨트롤 조인트라는 게 수축 줄눈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집안 위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판이 수축에 의해 표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간격은 보통 3m마다 한다. 이건 옥상, 그 아래 그리면 옥상 슬래브 조절줄눈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좀 보실래요? 여기다 표현한다면 이걸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그 신축 이음이 우리 시험에 내 기억으로는 여태까지 2번인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옥상에 여러분들이 이게 옥상에 콘크리트 바닥, 이게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태양이 내리쬐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늘어날 거, 겨울엔 줄어들 거다. 늘었다 하셨다면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균열, 옥상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위에 여기다 고름 몰타를 바르고 여기다 옥상 방수합니다. 아스팔트 8층 방수를 하든지. 그다음에 보호 몰타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누름 콘크리트라는 거 이렇게 치죠. 나중에 방수해서 다 배울 거야. 근데 열받으면 이게 늘어나면서 이게 보호 누름이라는 건데 이거 늘어나면서 이것도 같이 늘어나면 안 된다. 방수층이 이거 늘어나면서 이 방수층 같이 늘어나면 방수층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신축 줄눈이라는 걸 설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코어킹을 채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것만 늘어났다 또는 줄어들었다 한다 이런 얘기죠. 방수층을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야. 이런 신축 이음새를 약 3m마다 둔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작업줄론 콜드 조인트라고 있는 거야. 콘크리트 부어넣기 후 시간 경과한 다음 다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생기는 비계획적인 줄눈이다. 작업 줄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강도 저하, 누수에 의한 철근 부식, 균열 발생, 부착력 저하 우려가 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 옆에지 지연 줄눈이라는 게 나옵니다. 딜레이 조인트라는 거야.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100m를 초과하는 긴 스팬 구조물에서 익스펜션 조인트, 다시 전전 페이지로 가보세요. 신축 이음을 익스펜션 조인트, 146페이지 보면 중간에 이음새 아래 가로 1번에 신축 이음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영어로 익스펜션 조인트 되어 있죠. 신축 줄눈이라는 게 익스펜션 조인트예요. 늘어났다 줄었다는 거 통합적으로 하면 다시 이제 149페이지로 올 거야. 동그라미 1번에 지연 줄눈에서 100m를 초과하는 긴 스팬 구조물에서 익스펜션 조인트를 설치하지 않아 건조 수축을 감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줄눈이다. 지연 줄눈의 폭은 보통 0.6에서 0.9m 정도, 통상 30에서 45m 간격으로 설치한다. 지연 줄눈의 콘크리트 타설은 공정이 지적이 없는 한 콘크리트 건조 수축을 기다렸다가 4주에서 6주 후에 타설한다. 여기를 좀 볼래요? 이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렇게 칩니다. 근데 이게 100m 이상 되면 늘어났다 줄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를 치고 또 일부를 또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 다처럼 이게 늘어났다 줄어서 수축을 다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이어서 쳐줘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딜레이 조인트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보기에 언급된 내용인 거고 중요치는 않다.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 이제 그 아래 보면 심화학습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앞에서 다 사실 언급됐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그 지문을 한번 보기만 한다면 콘크리트 유지 보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월이 가면 균열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보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콘크리트 균열에 보면 1번 균열 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내구성 확보를 위한 균열의 폭도 있고, 동그라미 3번에 수처리 구조 및 내구성 누수 방지에 대한 균열의 폭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거는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에 균열 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중으로 인한 균열이 최대 폭은 철근 응력에 비례한다. 균열 폭은 철근 지름에 비례하고 균열 폭은 철근 비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인장 측의 철근을 잘 분배하면 균열 폭을 최소로 할 수 있다. 여기 좀 볼래요? 이게 기둥이 됐든 보가 됐든 예를 들어 보라고 하자고요. 이게 보라고 했을 때 이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보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균열폭을 작게 하려면, 균열이 잘 안 생기게 하려면 그 지문처럼 인장 측의 철근을 잘 분배하면 균열폭을 최소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 지문 특히나 잘 봐두시면 되고 옆에다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형 철근함 균열폭을 최소로 할 수 있고,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폭은 철근에 대한 피복 두께에 비례하고 균열을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콘크리트 최대 인장 구역 내에 지름이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쓰고 이 형식으로 쓰는 게 좋다. 우리 굵은 철근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게 좋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장을 길게 한다. 이 정도는 다 아니까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칠판에다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칠판에다가. 콘크리트 강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가 강도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안 나는지 파괴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비파괴 시험이라는 게 있다. 비파괴 시험에는 대표적으로 반발 경도법, 이걸 우리가 슈미트 해머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파괴 시험은 실제 건물을 뽀개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공시체를 만들어야 공시체를 만들어서 세 개를 만듭니다. 요 지름이 150, 높이는 300. 이게 기본 스타일이야.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작게 100mm 하고 200mm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게 하면 보정계수 0.97이라는 걸 해줘야 돼. 이 원래 크기에 만약 0.97이라는 건 97%라는 거야. 100%가 1이잖아요. 그럼 요 150에 300으로 하면 극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00에 200으로 하면 이 값에 0.97, 97%만 해준다. 보정해준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어쨌든 공시체를 3개 써서 대학교에 가보면 재료 실험실이라고 있어요. 철근은 인장 강도죠.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잖아요.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 처음엔 버팅기다가 강도가 계속 커지면 균열이 생길 거다 이거죠. 언젠가는 깨지겠죠. 이 3개를 뽀개서 평균값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강도가 얼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비파괴 시험은 파괴하지 않고서 한다는 거지. 반발 경도법, 영어로 슈미트 해머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에 150페이지 맨 아래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내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 콘크리트 면에 대고 이거를 타격을 가하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이거죠. 용수철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기둥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기둥이 있으면 마감을 다 벗겨내야 돼. 마감을 벗긴다는 얘기는 돌 띄어내고 타일 벗겨낸 다음에 타격을 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런 모퉁이가 잘 깨져 나가요. 이빨 빠지듯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끝에서 타격을 가면 당연히 깨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3에서 한 6cm 정도 떨어진 다음에 거기다 타격을 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반 나누고 또 반 나누고 반 나누고 가운데 중앙부, 위에는 상부, 기둥이니까 아래는 하부 이렇습니다. 타격을 가는데 직각으로 타격을 간다는 거예요. 직각. 이거의 직각으로. 뭔 소리인지 아시죠? 직각으로 하고 또 서서히 타격을 가야 된다. 서서히. 갑자기 딱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보에도 보가 이렇게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마감은 벗겨낼 거고요.
단부, 중앙부, 단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중앙부도 타격을 가하고 단부도 타격을 가하겠죠. 그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용수철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반발력을, 반발 경도법이잖아요. 힘이 세면 반발이 세지겠죠. 이해하시죠? 그럼 교재로 가서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슈미트 해머라는 거 반발 경도법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원래 이게 이제 건축 기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기사 자격증을 따면 교육을 받아요. 처음에 교육 받으면 3년인가 5년 만에 받습니다. 초급 교육이라고 받아야. 그다음에 중급, 고급. 고급은 이제 건축사, 기술사 레벨 바로 전이 이제 고급이에요. 그다음에 기술사나 건축사가 이제 특급이 되는 건데 어쨌든 내가 무슨 얘기하려면 이런 반발 경도법 같은 거는 거기서 이제 고급에서 이제 특강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야. 승급 교육 받을 때. 어쨌든 책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중에 그 5번에 보면 수정 반발 경도는 측정 반발 경도 플러스 보정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정값을 항상 고려해 줘야 된다는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고 이제 그 아래 보정 항목이 나옵니다. 타격 방향에 따른 보정, 직각으로 타격 안 한 경우, 응력 상태에 따른 보정, 타격 방해 직각인 압축력을 받을 때, 기건 상태 기준, 수분 상태, 뭐 장기 재량 이런 것들로 한다는 거죠. 보정을. 내가 워낙 이걸 애우라는 뜻이 아니다. 슈미트 해머법, 반발 경도법은 항상 보정 개수를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내용만 알면 되고 이제 그 아래도 공진법, 음속법, 복합법, 인발법, 코어 채취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아래 그림 아래 보면 콘크리트 중성화 조사 방법이라는 거야. 중성화 깊이 측정용 시약은 1%. 요 1%에다 체크 좀 하시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일반 사용되고 있다.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자, 모든 물질은 예를 들어서 산성, 여기서부터 봅시다. 산성, 중성, 알카리성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 앞에서 콘크리트 중성화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야? 탄산가스가 콘크리트 안으로 침범할 수 있죠. 그러면 철근하고 만나서 철근이 녹이 슬잖아요. 그죠? 철근이 녹이 슬면 부피가 2배에서 3배 팽창하죠. 그럼 콘크리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이 중성화 검사. 중성화 검사하는 게 바로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쓴다는 거죠. 1%를 가지고 쓴다는 거야. 근데 여기 표면에다 뿌립니다. 뿌렸을 때 홍색이 이 홍자가 붉은 홍자야. 다른 말로 적색이라고 하면 적색. 적색을 띈다. 그러면 아직 알칼리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야. 알칼리성을. 근데 무색이다 그러면 중성화 됐다 이런 얘기인 거야. 콘크리트에 페노프탈렌을 분무기 아시죠? 다리미랄 때 뿌려서 홍색이 나오면 아직도 알칼리성을 갖추고 있다. 콘크리트가. 아무 색깔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중성화 됐다 이런 얘기야. 교재로 가서 그 페노프탈렌 용액 1% 페노프탈렌 용액 밑줄을 준 것이고요. 그 아래 2번은 그냥 보기만 할 거야. 시약 페노프탈렌 용액의 제조 방법은 95% 에탄올에 페노프탈렌 1g을 용해시킨 후 순수한 물을 첨가하여 100cc가 되게 한다. 그런가 보다. 즉 옆 페이지 가보면 위쪽에 동그라미 5번 지문이요. 중성화 측정 결과라는 게 나와 있죠. 폐하 기억해보면 폐하 11 이하에서는 무색으로 반응, 철근 부식이 쉽다. 중성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폐하 11 이상에서는 홍적색으로 반응, 철근 부식 어렵다. 이 소리 뭐야? 중성화가 안 됐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래 이제 중성화의 원인이 나오고 대책도 나오고 하는데 그 중성화 원인도 그렇고 대책도 그렇고 다 중요한, 특히나 4번에 원인 여기다 별표를 좀 할 거예요. 별표. 중성화 원인에다가 자, 물 시멘트 비가 클 경우, 물 시멘트 비가 크다는 얘기는 물을 많이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얘기할 때 물 시멘트 비가 높으면 어째 시공연도가 좋죠. 맞나요?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은 크죠. 대신에 콘크리트 강도는 작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콘크리트 강도가 작으면 중성화가 잘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아래 두 번째 보면 탄산가스의 농도가 클 경우, 당연하잖아. 탄산가스가 침입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럼 여기 좀 볼래요? 내 왼손이 손가락이 철근이야. 겉에다 거푸집을 콘크리트를 치잖아요. 피복 두께가 있죠. 피복 두께가 얇으면 탄산가스가 잘 들어올 거 아니야. 좀 두껍게 하면 되죠. 어느 한계까지는. 그리고 탄산가스 자체 용량이 많으면 잘 들어올 거 아니야. 탄산가스 양을 클 경우 용도가. 시멘트 분말도가 클 경우. 내가 노란 건 다 노랗다 그랬잖아요. 분말도가 높다는 얘기는 시멘트 입자가 작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죠. 응결도 빨리 일어나죠. 맞습니까? 대신에 수와 열도 많이 발생하죠. 그 열이 빠져나가면서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죠.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그죠? 여기죠.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 가벼우면 단열과 방음 잘 되지만 강도는 약하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죠? 혼합 시멘트 사용한 경우, 그 중에서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4, 5번을 옛날에는 이 4, 5번 지문을 이용해서 많이 답이 됐다. 왜? 거꾸로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를. 좀 눈여겨보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 아래 중성화 대책은 각자 여의될 때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내진 설계 얘기가 나옵니다. 내진 설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일단 그 중에서도 다 했던 거니까 뭐만 볼 거냐면 2번에 보면 지방과 기초 일치하라는 내용이 나오나요? 그 동분한 1번에 기초의 형태와 지중구조 시스템이 가능한 한 단순한 구조가 좋다라는 얘기가 바로 조금 전에 정형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정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번에 기초가 지중의 기타 구조물과 상호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이게 뭐야? 지중보 설치하라는 거잖아. 그죠? 지중보처럼 설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부동치마가 방지되잖아요. 그죠? 서로 연결되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구조물의 무게와 형태에 보면요. 1번 지문요. 구조물이 무거우면 지진 발생 시 자중에 의해 지진의 피해가 크다. 따라서 구조물의 무게를 줄인다는 거. 이 문장도 좀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단순하고 대칭적인 형태를 가져라. 이게 바로 뭐야? 정형 얘기하는 거죠. 3번 그냥 보기만 할까요? 인면이나 평면에서 길이와 폭의 비가 지나치지 않아야 돼.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2번이 동그라미 1, 2번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내진구조 방식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전단벽 시스템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진구조 방식에서 1번의 모멘트 골조 방식, 2번의 전단벽 시스템 방식, 가세 골조 방식, 이중 골조 방식이 있는데 이 종류 정도만 체크만 해놔라. 나중에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거다. 그리고 문제는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라는 사람은 풀어보시고요. 내가 이번 파트에는 내가 풀라는 얘기 안 해요.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문제 풀라고 하니까 이제 바쁘다 이런 사람은 안 풀어도 좋지만 여유되는 사람은 풀어보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161페이지 철골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자고요.